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재우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뇌과학 교수님이자 두 아들의 엄마가 쓴 10대의 뇌라는 책을 소개할 건데요.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읽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1020 세대를 알고 싶은 성인,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부모님, 자신을 알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1020 세대, 그 누구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과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하면서 시작할게요. 첫째, 성인은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고 10대는 편도체를 많이 사용한다. 둘째, 성인은 백질이 많지만 10대는 회백질이 더 많다. 이 차이 때문에 성인과 10대는 서로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두엽, 편도체, 백질, 회백질이 뭔지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이마엽이라고 나와 있는 두뇌의 일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인데요. 이마 쪽에 있다 혹은 머리 앞쪽에 있다고 해서 이마엽 혹은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0대는 아직 이 부분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반항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필 두뇌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점차 발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두엽이 가장 늦게 발달하고 신체적인 성장이 끝난 20대 중반까지도 이 부분이 계속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체적인 성장보다 우리 전두엽의 성장이 훨씬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전두엽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 충동, 욕구 따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뇌는 뒤에서 앞으로 발달하니까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부위, 일명 편도체가 먼저 발달해서요. 10대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좀 더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대가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건 모두 전두엽의 미숙함 때문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회백질과 백질로도 10대의 미숙함을 더 설명할 수 있죠.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면요, 회색빛을 띠는 부분을 회백질 혹은 회색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뇌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장 역할을 합니다. 또 흰색빛을 띠는 백질은요, 회백질에서 만든 제품을 운반하는 일종의 도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 개의 역할이 뭔지 감이 오시죠? 하나는 전기 신호가 주는 정보를 가공하는 공장, 또 하나는 그걸 이동시키는 도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나오려면 공장에서 가공된 정보를 다른 공장으로 보내는 게 원활해야겠죠? 하지만 10대는 회백질이 많지만 백질이 적은 편이라서 정보를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엔진은 최고급 신상인데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신형 스포츠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10대는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딱 맞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도 짧고 무언가 길게 설명해주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해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걸 반항하거나 무시한다고 착각하고 아이를 거세게 몰아붙이면 감정이 폭발하면서 진짜 반항하기 시작하니까요. 만일 아이에게 이성적인 판단만 강요하고 그걸 따르지 않아서 화를 낸 성인이 있다면 반성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은 따라서 10대 학생에게 구구절절 이성적으로 오래 설명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10대한테는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씩 습관을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혀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더 어렵고 많은 정보를 주입해야 합니다. 말로 무언가를 지시한다던가 심지어 책에 나온 대로 지도사항을 적어주는 게 그리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직접 보여주기인데요. 만약 아이가 시험 공부하는데 눈으로 책을 읽고 문제만 풀고 있다? 그럼 전 직접 책의 내용을 노트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더 잘 풀린다. 그리고 문제풀이보다는 오답 분석하면 공부한 걸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런 걸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요. 아이가 따라했으면 하는 행동을 제가 직접 해야 아이가 저를 보고 조금씩 스스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먼저
먼저 가르쳤던 형이나 오빠가 그 방식으로 성적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게 설사 아이 마음에 늦게 와닿을지라도 계속 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걸 참고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요. 누군가 강제로 시키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 절대 날림으로 진도만 빼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수학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판서식 수업이 더 편하고 익숙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저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학생이 같은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이 문제 저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이죠. 진도를 멈추고 계속 무언가를 쓰고 외운 뒤에 문제를 풀게 해야 합니다. 수업 듣거나 교과서로 읽은 내용을 자꾸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게 시키고 그걸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문제를 풀고 분석하게 하는 거죠. 또 문제 푸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푼 뒤에 오답을 분석하는 게 공부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메인은 분석이고 문제풀이는 서브여야 하는데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제풀이가 메인이고 분석이 서브가 돼요. 내가 오답을 고르는 사고 과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사고를 정답으로 향하게 유도하는 게 공부의 목적인데요. 그걸 망각한 채 문제만 많이 푸니까 머리 좋은 학생만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개수보다는 틀린 걸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면서 머릿속 신경세포의 연결이 더 견고해지게끔 공부 습관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습관을 잡아주다 보면 이곳이 대치동이라 그런지 학부모님과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진도를 빨리 빼달라. 적어도 수투까지는 중학생 때 3번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뭔 소리냐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건 의미 없다. 그럴 거면 다른 학원 가시라. 아직 당신 자녀는 무언가를 완벽히 공부할 줄 모른다 라고 저는 답하게 됩니다. 이걸로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설득에 들어가요.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도 대형 학원 설명회만 믿고 진도만 신나게 달리길 원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정보가 자주 반복되고 재학습될수록 뉴런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식이 더 견고해지거든요. 공부한 걸 써보기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고 분석까지 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전 아이가 완벽히 공부하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 같은 걸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게 공부 머리를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확신해요. 예전에 강의만 할 때는 공부 잘하는 녀석만 더 잘하게 했고 자기 주도로 넘어왔을 때는 공부법을 가르치려고 했지 두뇌를 성장시키는 교육이 뭔지 몰랐어요. 예전엔 성적은 빠르게 올렸지만 실력을 올리지 못하는 것 같은 찝찝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뇌과학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기존 지식으론 채워지지 않던 부분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성적만 올리는 교육에서 성장을 만드는 교육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동네가 대치동이다 보니까 조기 교육을 오래 받은 학생을 자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학습이 습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심화학습을 진행한 학생은요, 기본적으로 주의력과 암기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기 교육, 선행학습을 담당하는 학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입하다 보니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교육, 선행학습하게 시키실 때는 주기적인 복습 및 멘탈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요. 만일 학원 커리를 따라가는 게 버겁다. 그러면 숙제만 하고 복습하지 않게 타협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학원을 바꾸시는 게 훨씬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럼 집에 와서 숙제만 해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복습까지 다 해야 하는 거냐? 우리 아이 언제 잘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숙제도 많은데 복습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모님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전 숙제도 내주지 않고요, 복습도 저와 함께 한 뒤에 귀가시킵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9시간은 아니더라도 7시간은 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숙제가 없으면 집에 와서
잠은 안 자고 놀다 잠든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인즉슨 학원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정말 학원 수업에 초집중했으면 성인도 집에 와서 뻗어서 자게 돼요. 즉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생기가 돈다면 여러분은 학원비를 여관비 대신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자는 시간에 우리 뇌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공부한 지식을 분류해서 정리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푹 잘 수 있어야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집에서는 휴식만 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 고등학생도 집에선 쉬게 하느냐? 네, 고등학생도 숙제가 없어요. 단지 그날 공부한 걸 요약 정리해 가서 자기 전에 복습하고 자라고는 하는데요. 그다지 강요하는 편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원래 10대는 이성적인 설득이 그리 잘 먹히지 않아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적 올리지 못한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요. 대부분 성적이 꾸준히 올라요. 예전에는 하나라도 제가 더 가르쳐주는 게 진정한 교육자라고 생각했는데 교육과 관련된 지식이 늘수록 습관을 잡아주는 쪽으로 그리고 최대한 기다려주는 쪽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식을 많이 주입하는 학원에 보내야 충분히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학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는 좀 유익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제가 감명 깊게 읽고 도움이 되었던 뇌과학, 교육학, 공부 관련 책을 통해 느낀 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